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그원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창 기업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죠?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말 어렵게 모신 게스트 분이 계시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레이트 리셋, 이제 ESG 경영시대의 저자이자 서정대학교 교수님이신 최남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서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사와 또 머니투데이 방송, 또 YTN 이 방송사에서 방송 활동을 했고요. 주로 이제 전문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 기자로 쭉 활동을 해서 지금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된 책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시대적 흐름하고 좀 이렇게 궤를 같이 해서 요즘 좀 다양한 곳에 이제 강연과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 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수님 이렇게 참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예. 또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던데 언제부터 어떻게 또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진은 이제 스마트폰 나올 때 우리 뭐 아이폰 뭐 그럴 때 네. 이제 찍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는 제가 원하는 걸 표현 못해서 사진기를 사서 이제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첫 개인 전시회를 했습니다. 개인전까지요? 예,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 사진 작가로 가니까 뭐 사진 쪽에도 관심이 많고, 나중에 시간이 더 나면 좀 그쪽도 좀 깊게 가볼까 하는 생각. 그럼 제가 처음에 그냥 최남수 작가님이라고 해도 될 뻔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자, 먼저 사람들이 대부분 ESG 하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고 알게 됐는데,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고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이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지를 좀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ESG가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ESG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해 말, 올해 연초부터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책 나온 이후로 뭐 ESG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MSG만 봐도 저게 ESG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이제 그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그 ESG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는 이제 environmental 환경, 사회는 social이죠. 그다음에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는 대로 그냥 뭐 환경과 사회적 요인과 이제 지배구조,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기업의 경영을 그 관점에서 보자, 이런 건데, 이제 시작은 뭐 오래전부터 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전환점, 그 얘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화되는 거는 이제 2006년에 이제 유엔에서, 당시에 보면 이제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하나 하면서 ESG를 띄워요. 그래서 이제 PRI라는 걸, PRI가 뭐냐면 책임 투자 원칙.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ESG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중시해야 될 원칙 6가지 원칙을 그 당시 내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을 보면 투자할 때, 기업에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점적으로 봐서 투자하자.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공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E가 뭐고 S가 뭐고 G가 뭐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환경은 요즘 많이 나오죠.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물 이슈, 폐기물, 뭐 위생 이런 이슈, 이제 뭐 수질오염 이런 이슈들이고요. 이제 사회는 기업이 뭐 고객, 근로자, 뭐 지역사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이걸 보는 건데,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안전 이슈, 그다음에 고객의 안전 이슈, 또 지역사회의 소통 이런 거 잘하는지 보자.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회가 독립적이고 이 사회가 투명한지, 그다음에 뭐 부패한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경영과 생산의 전반에서 ESG를 다 함으로써 가치를 좀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투자 원칙인데 지금 한 3,000개가 넘는 이제 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뭐 최근 들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 추세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2006년에 우리가 ESG를 유엔에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하필 2020년, 2021년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얘기처럼 막 큰 흐름이 형성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너무너무 오래 겪고 있어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좀 지치기도 했죠. 팬데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팬데믹. 왜냐면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이렇게 대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기후변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눈에 들어온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2015년에 흔히 말하는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1.5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산업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1850년부터 한 1900년 정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대비해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 큰 재앙이 온다. 이건데 지금 궤도 이탈해요. 이대로 두면 한 3도, 2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이 올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감을 많이 얻으면서 기업이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말이 많은 게, 말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실행력이 배가 되는 게 중요한데 왜 갑자기 그런 실행력이 생겼느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예요. 트럼프 때는 기후변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그다음에 친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들어서자마자 그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되는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로 무성해지던 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글로벌한 실행력이 생기기 시작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ESG가 이제는 그냥 말로만 되던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의 드레스 코드다. 우리가 파티에 들어가려면은 드레스 코드를 갖추지 않으면 뭐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ESG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또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ESG 도입을 사실상 서둘러서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업 이미지 때문이라는 말이 정말 많고 또 하나가 ESG 규제 부담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ESG 규제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내에서도 사실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ESG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뭐 각종 ESG 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ESG 활동을 또 보도하고 그러던데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ESG는 홍보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서 이제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개선하느냐를 봐야 실행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다만 이렇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급해졌느냐 그러면 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뭐 블랙록이라고 하는 뭐 글로벌 이제 자산운용사도 얘기하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ESG를 이제는 잘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겠다. 왜 못하는 기업에서는 빠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각종 재무적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봤는데
이 ESG가 이 숫자에서 포착되지 않는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환경에 문제가 생긴 기업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금방 SNS에서 이렇게 퍼지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막 그게 하나의 이제 저거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최근에 뭐 남양유업 사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은 실제 기업 가치에 큰 훼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ESG를 미리 들여다봐서 리스크를 포착해보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큰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라든가 ESG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하십시오. 그리고 안 하거나 잘 못하는 기업에서는 투자를 배제하겠다. 유럽의 한 연기금은 한전이 이제 이게 우리 한국전력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이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또 경영인 입장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주가잖아요.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ESG를 못한다는 이유로 빠지면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거는 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 이거 ESG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게 되고요. 지금 규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요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의 움직임 앞에서도 저희가 책임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규칙화되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되니까 이제 정부들도 이제 규제를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규제의 흐름에서 또 규제나 어떤 제도를 만드는 흐름에 제일 앞서갔던 거는 이제 유럽이고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부터 최근에 발표된 정책을 보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그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너무 늦다, 좀 더 앞당기자는데 지금 이제 그 상장사 코스피 상장 이제 증시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성되잖아요.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의무화할 거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어떻게 할 거지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ESG를 공시하는 흐름에서 이제 피해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분위기가. 근데 아까 유럽이 이제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래 전부터 그런 걸 했는데 특히 2018년부터는 근로자 한 500인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은 뭐 환경, 사회, 안전 이런 거를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를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EU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법안이 중요한데 EU 기업뿐만 아니라 EU의 공급체인, EU 기업과 거래하는, 뭐 납품하는 이런 해외 기업들도 인권 환경에 대해서 다 공시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거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친환경적인 정책 또 친 ESG 정책을 하는데 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큰 ESG 관한 규칙, 룰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대부분 기업이 국내에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ESG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생존이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시장을 보면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약간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ESG를 이제 잘 도입을 해서 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의 이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뭐 움직임도 조금씩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긴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비자 부분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가 뭐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 기업의 제품을 보이콧, 불매 운동하는 게 지금까지 흐름이었다면 이제 불매
불매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겠죠. 근데 ESG의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좀 비싸더라도 나는 살 거야. 네. 지금 그런 설문조사들이 나와요. ESG를 잘하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냐면 불매 운동에다가 구매 운동으로 나타나요. 네. ESG 잘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내가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 그게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해외 설문조사에 꾸준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었어요. 저스트 디파짓에서 정의 예금, 정의로운 예금 운동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인정 이슈가 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또 흑인이 많이 근무하는 또 흑인의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에서 받아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그 활동의 주 영역이 불매였는데 이제는 ESG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불매는 계속하지만 그거 잘하는 기업을 제품을 내가 비싸더라도 사주겠다는 구매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자, ESG 중 특히 이제 환경, 저도 좀 환경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환경에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구 대기 오염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신경 쓰는 모양새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제 빠르게 뭐 좀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그 동향은 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후변화라는 게 해외에서 일단 본격화된 거기 때문에 그 동향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국내 과제가 뭔지는 이제 뭐 또 다음번 질문 주시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교도정사라고 해서 한 38개국이 이제 1997년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이거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합의한 나라가 38개국이니까 아직은 그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기 어려운 거죠. 어려웠는데 2015년에 198개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정, 파리 기후 협약에 합의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189개국이 그래서 거의 이제 중요한 나라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1850년에 1900년을 산업화라고 보는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의를 이제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도, 3도 올라가 가지고 정부 간 기후 협의체라는 데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냈는데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죠. 이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책임이다. 문명 책임론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 뭐 홍수, 뭐 태풍, 그다음에 기근,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단 지금 합의된 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중국은 10년 유예를 했어요. 2060년. 탄소 중립 뭐냐면은 탄소 자체를 배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것과 또 이게 포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 노력을 해서 합쳐 보니까 제로. 그래서 순증을 없애겠다. 2050년이 그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2030년까지 어떻게 중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30년까지가 이제 목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더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2030년에 이제 중간 목표를 어떻게 갈지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 대비 26%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각국이 지금 그게 너무 작다. 2050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자꾸 높이고 있는데 그 회의가 11월에 있어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그 회의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11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탄소 배출 감축 그런 이제 합의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각국 나라들이 실행하는 거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EU가 최근에 피포 55? 이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 55% 줄이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담겨 있는데 앞으로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6개 품목에 대해서는
EU 안에서 EU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오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다 관세, 탄소국경 조정세 관세를 물리겠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EU에 수출할 때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또 미국이 동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일종의 우리가 옛날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처럼 국제적인 무역의 룰이 만들어지듯이 ESG,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합의 구조가 또 만들어져서 이거 안 지키면 해외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측면은 뭐냐면 이 ESG가 이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이렇게 다 중시하는 기업 경영을 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 EU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참 좋은 수단이에요. 중국이 환경 안 되죠. 네. 사회 들어가면 인권, 안전 안 되죠. 지배 구조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ESG 구조가 중국과 EU가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국제적인 또 룰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흐름에서 약간 좀 계속 이런 흐름 쪽으로 이제 가속화되는데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지켜볼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지금은 상하원을 미국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그게 공화당이 막 이렇게 또 의회를 장악하는 구조가 되면 여기에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그 4년 후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다는 거네요. 4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 이 흐름은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5년, 10년 길게 갈 흐름이 될지 아니면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뭔가 또 중간에 어떤 진통이 따를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거 이제 미국 내 정치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중국 부분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국은 한참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 사실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저도 들었지만은 지금 그거는 이미 선진국은 다 해놓고 네,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려고 네. 하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 하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유럽이나 수출 문제 가지고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 역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국내는 어떨까? 국내도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할 건 다 해놨고 이제 중소기업도 사실은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거를 제재를 확 걸어버리니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하면 중국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한 10년 정도면 미국을 경제 규모에서 앞서는 이제 1위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탄소 중립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자는 대의명분에서 중국이 그거를 세계 이제 중심국가 1위 국가를 지금 넘보는 입장에서 그 대의명분을 거절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명분상으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 그만한 인구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려면은 6 내지 7%의 중속 성장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6 내지 7%의 중속 성장을 계속하려면 현재 산업 구조나 에너지 구조화에서는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구조로 가기는 좀 어려워서 실제로 나오는 지금 통계들을 보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이슈에서도 되게 불리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EU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쓸 텐데 중국은 현실적인 상황은 대의명분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제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 시멘트, 뭐 정유 이런 업종 제조업 비중이 우리가 한 28%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다소비를 한 산업 구조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좀 유사한 점이 있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러면은 이거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다. 특히 중소기업 네.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최근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탄소 배출 줄이는데 네. 정점이 어디였느냐. 정점이 어디였는데 2050년까지 줄일 때 그 기간의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유럽은 60년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그러니까 1990년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천천히 줄여가면 돼요. 미국도 그 기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45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점이 2018년이에요. 네. 불과 32년 안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도 있는데다가 기간도 짧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볼멘 소리와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지만 국제적인 분위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흐름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대로 가면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무조건 탄소 중립 제로 하고 그 중간 단계 그럼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일 거냐.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이 약속한 수준이 지금 당초 2018년 대비 한 26% 줄이는 건 너무 적다. 그렇게 해가지고 탄소 중립 2050년에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기본법안에서 3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국내 정책적 재량권에 의해서 조정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면 뭐 우리가 굳이 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죠. 근데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정부가 강제한다기보다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미 선진국이 얼마 전에 웅크타드에서 한국 선진국이 됐다고 이미 네. OECD 회원국인데 니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다 분담해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 흐름대로 가지 않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앞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분상 약해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국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합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 갈 수 없다 지금. 근데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걸 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팬데믹 백신이 나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신 만들려면 10년 걸린다.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죠. 근데 얼마 만에 만들어진 줄 아세요? 11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11개월 만에.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절박하게 되면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절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학연 정부에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그린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금 기업 얘기를 드리면, 포철이 지금 철광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많이 써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고철을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수소를 쓰게 되면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데 근데 수소 환원 기술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전 똑같이 보는 거죠. 백신 만드는데 11년 걸린다고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11개월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이대로 가면 기업 망해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대응하기 따라서는 그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코스는 주어진 것으로 기업들이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거 하기보다는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지 그리고 정부는 그런 걸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총력 동원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게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다음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이름을 대면 다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이, 일단 뭐 기업에서도 뭐 천문학적인 이제 금액을 사회에 뭐 기부하거나, 또 이제 그 기업 회장들이 퇴임 후에도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수익들을 갖다 사회에 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뭐 이웃들, 아이들을 돕는 시설이나 복지, 그다음에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국내에서도 뭐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물론 뭐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사실상 뭐 미비하거나 뭐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닌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뭐 아까 탄소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ESG를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좀 지배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또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제 그 저자 입장으로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기업의 변화가 어떻게 좀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ESG는 홍보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네. 진정성으로 완성된다 생각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몇 가지 진정성이 필요해요. 사실 뭐 오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기업의 CEO나 이사회 경영진들이 이거를 홍보가 아니라 내 ESG 잘하는 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기업의 전체적인 거를 혁신하는 방법을 진정성 가지고 접근하느냐.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설문조사를 하면 너 ESG 잘하는 기업들 비싸게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진정성을 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지금 ESG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 문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투자자, 소비자, 뭐 기업 경영진 아니면 기업 구성원들의 진정성이 같이 가야 ESG는 완성되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이 해온 활동은 사회적 책임 활동 CSR은 그 CSR 하신 분들은 뭐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밖에서 보고 느낄 때는 이게 내는 과정보다는 이익이 난 이후에 평판 관리를 위해서 일종의 좀 정원 활동을 하는 이런 걸로 보여졌잖아요. 네. 기업. 근데 지금 ESG가 요구하는 정신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이익을 내는 전 과정에서 ESG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체인 물건을 납품하는 그 해당의 그 하청기업, 납품기업들도 그 기업 안에서 다 ESG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 ESG 못하는 기업한테는 납품 안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권도 근로자 안전도 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원재료의 구매, 생산, 가공, 유통 뭐 전 과정에서 ESG를 해서 그래서 나온 가치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익이 나면 이익 가지고 좀 평판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실까지 저도 뭐 전에 기업에도 있어봤습니다만은 CSR이 기업의 핵심 활동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네. 사실은 기획, 재무, 전략 여기가 다 핵심이에요. 영업. 근데 이 ESG가 제대로 기업 경영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 안에 ESG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EO와 이사회가 진정성 있는 의지로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뭐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런 점들이 중요한 거죠.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완성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기업 뭐 물론 저희 회사도 저도 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ESG를 어떤 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물론 이제 이만한 그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고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 구조라는 부분이 있어요. ESG의 마지막에 이제 G가 되겠죠.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말이 ESG의 의미대로 변화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오늘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에 사례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투명적으로 과연 그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제가 이 부분 뭐 거버넌스 전문가는 아니어서 짧게 답변을 드리는데 네. 가야 될 길이 좀 뭐 할 일들이 좀 많겠죠. 근데 이제 국제적인 비교들 나오는 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한미일 3개국 기업들의 ESG 이제 실행 정도를 비교했는데 역시 일본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지배 구조가 좀 약해요. 취약하게 나와요.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가 제대로 이제 가동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은 CEO의 진정성 있는 의지,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 아닌 진정성 있는 의지,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독립적인 이사회가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감나라 판나라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변화 또 기업 체질의 변화 그다음에 CEO의 뭐 의지 그 하나만 아니고 사실 기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과 경영의 전반의 과정에서 ESG가 구현되려면 구성원들이 다 ESG가 체질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CEO나 경영진의 그 진정성을 강조드리는 거는 구성원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봤는데 분명히 뭐 ESG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ESG에 위배되는 활동을 장려를 해버리면 이제 구성원 저거 꽝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밖에서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 돼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ESG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온통 환경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막 S 사회 이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G다고 다 이 얘기 G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친환경 경영을 하고 친사회적 경영을 하려면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G가 하잖아요. 그렇죠. G가 잘못되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다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G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쉽지 않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조금 이게 삐뚤어보는 저는 이제 좋게 본다기보다는 예. 이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서 안 될 요인을 보기보다는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런 관점을 봐야 될 거고 ESG가 중요한 거는 ESG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착한 자본주의, 착한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ESG 도입에는 경영구조 변화와 더불어 많은 예산이 좀 필요로 하는데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뭐 예산이 자체적으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만나뵙고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뭐 우리가 공시 이제 의무화되는 일정도 보게 되면 코스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산 규모 큰. 근데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뭐 상장도 안 돼 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소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ESG를 잘 해야 되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BMW나 어디 도요타 같은데 납품하고 있으면 납품 기업들한테 ESG를 요구를 해요. 이제는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은행들도 돈 빌려줄 때 이제 ESG 잘하는지 봐서 리스크를 보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으면은 안 빌려주거나 돈을 빨리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높게 받거나. 그러니까 이래저래 피해가기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응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역부족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부조 차원에서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중소기업들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로 엮여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자신의 ESG 경영 활동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거래 기업들의 ESG를 지원하는 컨설팅 해주고 뭐 필요하면 자금 지원도 해주고 이런 이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거고 또 중소기업들끼리의 공동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ESG의 흐름을 추적하고 기업에 맞는 그런 평가 기준을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들은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공동으로 어떤 그 작은 풀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해서 그걸 공유하는 뭐 그런 식의 대응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들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찾아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지금 활발히 그런 중소기업 부분을 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예, 움직이고 중소기업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이미 그런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됐으면 예, 저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한 주간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시사인이 아니었나요? 예, 아마 그럴까 싶은데요. 예, 예. 예, 뭐 ESG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 구조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뭐 ESG 붐이라고 할 정도로 너도나도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주 이익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라고 머릿말을 써놓았는데, 뭐 사실 타이틀이 ESG는 사귈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주간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짓는데, 저도 뭐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럴 듯하면서도 좀 또 전 또 약간 반론도 생기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이제 사기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겠죠. 네. 경계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3월 15일에 그 우리 생수 에비앙 만드는 네. 이제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CEO가 엠마누엘 파베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경영을 아주 선도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도 해서 뭐 유기농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선도적인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그 경쟁사가 이제 네슬레, 뭐 유니레버 이런 회사인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들이 행동주의 주주들이라고 하는데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보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란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내년까지 투자금의 절반을 ESG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나요. 일본의 공적연금이 최근에 우리 ESG 못하겠다. 왜? ESG 하려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해 볼 텐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직접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없어서 내 기업을 한번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ESG도 잘하고 경영 성과도 좋은 기업.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스타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실적은 좋은데 ESG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이 좋다는 건 주가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ESG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투자를 안 해? 분명히 유혹을 느낄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봐야 된다. 물론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좋더라도 미래에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고민은 스럽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역으로 뭐 이수도 못하고 뭐 성과도 안 좋으면 이건 뭐 투자하고 말고도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생수 만드는 회사 다농을 얘기했는데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투자자들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ESG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이럴 때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본심이 드러날 거다. 왜? ESG는 기본 정의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해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흔들릴 때 기다려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장기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노력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농의 파비엘 CEO를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내고자 하는 유혹을 빠질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못 참겠다. 수익이 우선이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본심은 여전히 수익이구나. 그래서 지금 중요하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지켜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투자자들이 ESG 가치를 붙잡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흔들릴 때 참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내년까지 50%, 우리 연금 다 모아서 50% 한다는데 ESG 한다고 수익률이 안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막 비난이 쏟아질 때 아닙니다. ESG 지금은 안 좋지만 3, 4년 후에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참을 수 있을까? 그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가 실현되는데 뭐 기업 경영진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정성 중에 하나가 투자자 본심이 뭐냐.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우선은 투자자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예.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주주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안 나온다면,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뭐 주식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네. 긍정적인 점은 이제 단기 투자자들 우리가 보통 사실은 5개월 보유 기간이 5개월도 안 되는 단기 투자자들이 와그락을 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년도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단기 투자자들을 과연 주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투자자들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기업이 흔들리고 아니지 않나. 근데 다행인 점은 지금 장기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뭐 아까 블랙록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여전히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장기 가치를 중시하는 이제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면 괜찮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ESG를 하게 되면 장기 가치가 올라간다는 뭐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ESG가 기업의 가치가 재무적 가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봐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조금 가치가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시장의 관점에서만 볼 거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제목이 예. 생각나는데 아마 그런 형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 그 말이 좋아. 드네요. 영어로 예. 얘기하면 이제 doing well by doing good. 네, 좋은 일을 하면서 기업 경영도 잘하는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아, 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왕이면.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도 또 시간 많이 됐네요.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ESG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관계자 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약간 그런 것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고 그 전망은 어떤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제 책이 또 제목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ESG에 S 안에 그 정신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점은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 한 1년 전 하반기에 우리나라 정경련에 해당되는 미국의 저기 대표 단체가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많은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중요한 CEO들이 다 있는데 그때 중요한 선언을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골자는 뭐 문맥은 저도 잊었어. 골자는 하여간 주주만을 중시하는 경영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고객 근로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거래 기업을 중시하는 그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 그거를 대기업들이 그리고 183명의 CEO가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항상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이 우선됐다는 걸 해온 기업들이 이게 보게 되면 순서를 쭉 이렇게 세웠는데 고객이 1번이고 주주는 맨 끝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주 부분에서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언적인 의미고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될 거냐 하는 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슈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유세 기간 중에 주주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 시위가 있잖아요. 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는 잘못됐다라고 그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양극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본주의의 모습은 뭐냐? 그거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주주의 이익만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이제 상태의 그런 선언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모습으로 바뀌어 갈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ESG 부분들이 잘 진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자본주의가 변화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우려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자유주의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이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ESG를 기본 틀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얘기해온 착한 기업과 착한 자본주의예요.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뭐 여러 부문적인 뭐 폭넓은 그런 논의와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그다음에 새로운 인식의 형성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방향이 그쪽으로 좀 잡혔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ESG라는 게 이게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ESG를 도입을 안 하게 된다면 사실상 사회적으로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이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그다음에 투자자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것이 이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투명한 구조 조정,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입을 해서 잘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난수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